미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해군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황금함대, 골든 플릿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죠. 3만 5천 통읍 초대형 전함을 20척 이상 건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레일건, 레이저 무기까지 탑재한 미래형 전함이라니 전 세계가 술렁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손을 내저은 겁니다. 한 척 만드는데 최소 8년, 비용은 예상의 2배. 배를 만들 기술자도 시설도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한국 조선소와 협력하면 어떻겠냐고요.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다니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해군 제독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은 결국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만했던 미국 해군 제독이 한국에서 겪은 충격과 감동.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합중국 해군에서 35년을 복무한 제임스 매튜 콜린스입니다. 지금은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만 해도 저는 소장이었죠. 펜타곤의 수많은 제독들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12월, 워싱턴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위 따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대통령 직속 프로젝트의 실무총괄로 임명됐으니까요. 골든 플릿, 황금함대 프로젝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야심찬 계획이었죠. 3만 5천 톤급 초대형 전함을 20척 이상 건조한다. 레일건과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미래형 전함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그 계획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밀리터리 매니아라면 누구나 꿈꾸는 진짜 전함이 다시 바다 위에 뜬다니요.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아이오와급 전함의 위용에 매료됐던 사람이었거든요. 임명장을 받던 날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미국이잖아요. 세계 최강 미 해군이잖습니까? 우리가 마음먹으면 못 만들 배가 어디 있겠어요. 2년 반이면 초도함을 진수시킬 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첫 번째 실무회의에서 저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조선업계 현황 보고가 시작되자마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담당자가 스크린에 띄운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신형 전함 한 척 건조에 최소 8년. 비용은 예상의 2배인 150억 달러. 숙련된 용접공과 조선 기술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보고였죠. 더 충격적인 건 현재 미국 내 대형 조선소 중 군함 건조가 가능한 곳이 손에 꼽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한때 세계 조선업을 호령하던 미국이 이 지경이라니요. 2차 세계대전 때 수천 척의 함선을 찍어내던 그 미국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빈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강이 보였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강물도 잿빛이었죠. 마치 제 마음처럼요. 저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 가능하긴 한 걸까? 대통령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긴 한 걸까? 하지만 저는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35년간 해군에서 살아남은 건 어떤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방법이 태평양 건너편에 있다는 걸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의 말이죠. 실무회의 이후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저를 아내 캐서린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캐서린은 해군 군의관 출신이라 제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내에게 저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제 입으로 미국 조선업의 참담한 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 후 해군 수뇌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회의실에는 별이 서너 개씩 달린 제독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같은 보고서를 받아봤을 테니까요. 회의를 주재한 건 제 상관인 리처드 헌팅턴 중장이었습니다. 헌팅턴 중장은 미국 조선업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대형 조선소를 운영했었고 지금도 그 인맥은 유효했죠.
헌팅턴 중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국 땅에서 미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바이 아메리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대부분의 제독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회의 막바지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해군 조달사령부 소속 대령이었죠. 그가 말했어요. 현실적인 대안으로 동맹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요. 특히 한국 조선소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헌팅턴 중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군요. 그는 그 대령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미합 중국 해군이 언제부터 남의 나라에 손을 벌렸냐고요. 대령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회의는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도 그 대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니, 동의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죠. 미국 해군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왜 한국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계 최강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힘으로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에밀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에밀리는 해군 중위로 복무 중이었는데 작년에 한국에서 열린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적이 있었죠. 에밀리가 보낸 메시지는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아빠, 한국 조선소 정말 대단해요.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이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조그만 나라가 배 좀 만든다고 미국을 넘보겠어. 저는 딸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죠. 대통령이 직접 결재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의 주요 조선소를 실사하고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실사단의 단장으로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헌팅턴 중장이 저를 추천했더군요. 그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콜린스는 골수 애국자다. 해외 조선소를 아무리 돌아봐도 결국 미국이 최고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이 불편한 해외 협력 논의를 끝낼 수 있다. 참 교묘한 계산이었죠. 저도 모르게 그의 말에 이용당할 뻔했습니다. 출장 준비에 들어가자마자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브래들리 모건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 최대 조선소 중 하나인 인걸스 조선소의 최고 경영자였죠. 모건은 저를 워싱턴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분위기 있는 개인룸에서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제동님, 한국에서 뭘 보시든 미국 조선업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거예요. 그 말에는 협박과 회유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고요. 모건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게 보였지만 그는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사실 저도 내심 미국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배를 잘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상선 분야에서는 세계 1위라는 것도요. 하지만 군함은 다르잖아요. 군함은 단순히 철판을 용접하는 게 아닙니다. 첨단 무기 체계를 통합하고 극한의 전투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죠. 그 분야에서는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출발 이틀 전, 저는 실사단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해군 대령사라 첸이 참모로 배정됐고 미국 조선소에서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수행원으로 따라오기로 했어요. 톰 앤더슨이라는 친구였죠. 35살의 톰은 조선공학 석사 출신으로 잠수함 설계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패기 넘치는 젊은이였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은빛으로 변해가는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3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더군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닐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무엇이 미국 해군을 위한 최선인지 그것만은 놓치지 않겠다고요.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하죠. 그날 밤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충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저는 미국 조선소를 먼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비교 기준이 필요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였습니다. 한때 미국 해군의 심장이라 불리던 곳이었죠. 조선소에 도착한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녹슬어 있었고 도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을 공간에 인적이 드물었죠. 마치 유령 도시 같았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 조선소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 대신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관리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숙련공이 없다고요. 베이비붐 세대 기술자들이 대부분 은퇴했는데 후속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조선소에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급여도 낮고 일도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요. 용접 작업장을 둘러보는데 톰 앤더슨이 제 옆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톰에게 다른 조선소는 상황이 다를 거라고 말했어요. 제 자신을 설득하려는 말이기도 했죠. 그 다음으로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유일의 항공모함 건조시설이 있는 곳이었죠. 상황은 필라델피아보다는 나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비슷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의 건조 지연 사태가 대표적이었어요. 당초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던 배가 수년씩 늦어지면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죠. 조선소 간부가 설명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리고 신기술 적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졌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걸요. 미국 조선업 전체가 수십 년간 투자를 게을리했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저는 메인주의 바스 아이언웍스를 들렀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더욱 암담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4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보고를 받았죠. 그것도 기존에 수십 척이나 만들어 본 함영인데 말입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대서양의 푸른 물결이 보였죠. 저 바다를 지배하겠다는 꿈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을 아는 채로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2017년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거든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구축함 USS 피츠제럴드가 일본 근해에서 민간 화물선과 충돌했던 사고였죠. 7명의 수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살도 안 된 점디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의 부모가 관 앞에서 오열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당시 저는 함대 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죠. 충격적이었던 건 배를 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어요. 일본 요코스카에서 응급 수리를 한 후 미국 본토로 돌아왔는데 완전한 수리에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2년이요. 구멍난 배 하나 고치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이 피츠제럴드의 동료 함정들은 한 척이 부족한 상태로 작전을 수행해야 했죠. 그때 누군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던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6개월이면 됐을 텐데요. 저는 그 말을 한 사람을 노려봤어요. 뭐라고요? 한국이 뭐 어쨌다고요? 그 장교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죠. 저는 그날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치부해버렸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배를 잘 고친다고요. 웃기는 소리 마시라고요. 하지만 그 말은 마음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찔러대고 있었죠.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국 측 영접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윤하은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통역 겸 의전을 맡게 됐다면서요. 32살이라고 했는데 제 딸 에밀리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밝고 활기찬 모습이 어딘가 에밀리를 닮아 있었어요. 윤하은 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죠. 저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일찍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탔는데 그 속도에 먼저 놀랐죠. 시속 300km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암트랙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좌석도 넓고 깨끗했으며 와이파이도 완벽하게 작동했죠.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들, 푸른 산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한국이 발전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 휴대폰도 쓰고 있었고 현대 자동차도 미국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달랐죠. 이 나라가 정말 우리와 경쟁할 수준이란 말인가요?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하자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해군 장교니까 바다 냄새에 익숙합니다. 태평양의 짭조름한 냄새, 대서양의 비릿한 냄새, 지중해의 따뜻한 냄새까지 다 겪어봤죠. 그런데 이곳의 냄새는 뭔가 달랐어요. 바다 냄새에 섞인 철과 기름 냄새. 거대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조선소가 가까워지자 그 냄새는 더욱 강해졌죠. 차가 언덕을 넘어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상상조차 못했던 규모였죠. 바다를 향해 끝없이 펼쳐진 조선소.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크레인들.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초대형 선박들. 마치 거인들의 놀이터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요. 그리고 7년 전 그 장교의 말이 다시 떠올랐죠. 한국이었으면 6개월이면 됐을 텐데요. HD 현대중공업 거제 조선소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니, 압도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경이로웠다고 해야 할까요? 축구장 수십 개가 들어갈 만한 거대한 도크가 여러 개 펼쳐져 있었죠. 각각의 도크에서는 초대형 선박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해양 플랜트, 초대형 유조선까지. 스케일 자체가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소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박준혁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과묵한 인상이었죠.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에 강인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악수를 하는데 소나귀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조선업에 몸담아온 베테랑이라는 게 손만 잡아도 느껴졌죠. 박 부사장은 긴 인사말 대신 짧게 말했어요. 직접 보시는 게 100마디 말보다 나을 거라고요. 저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곧 알게 됐습니다. 박 부사장 옆에는 젊은 여성 임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서연 전무였죠. 해양방산사업부를 이끌고 있다고 했어요. MIT에서 조선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기술적인 설명을 담당했습니다. 냉철하고 논리적인 말투였지만 가끔씩 드러나는 따뜻한 배려심이 인상적이었어요. 김 전무는 복잡한 기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줬죠. 덕분에 조선 기술의 문외한인 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상선 건조구역을 둘러봤습니다. 20만 톤급 LNG 운반선이 완성 단계에 있었죠. 저는 배를 좀 안다고 자부했는데 이 배 앞에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길이가 300m가 넘었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맞먹는 크기였죠. 가까이 가니 선체의 공면이 얼마나 정교하게 용접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톰 앤더슨이 제 옆에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건 예술이라고 중얼거리더군요. 현장을 걷다가 저는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투박한 얼굴에 억센 손을 가진 사람이었죠.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주름진 손등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민호 반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45세, 이 조선소에서만 25년을 일했다고 했죠.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지만 미국 해군 장성은 처음이라면서요. 정 반장이 자신의 작업구역을 보여줬습니다. 용접 품질 검사 현장이었죠. 그는 용접 부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선은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1mm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백 미터짜리 거대한 선박에서 1mm 정밀도를 유지한다고요. 미국 조선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정 반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작은 틈새 하나가 생사를 가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한다면서요. 정 반장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했죠. 자기 손으로 만든 배가 바다를 누빈다고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른다면서요.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할 때도 있지만 진수식에서 배가 물에 뜨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국 조선소에서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거기서는 노동자들이 시계만 바라보며 퇴근 시간을 기다렸죠. 저녁에는 박 부사장이 마련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식 해산물 요리가 상 가득 차려졌죠.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회, 해물탕, 전복죽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에 어색했지만 술잔이 오가면서 조금씩 풀어졌어요. 한국의 술 문화는 독특했습니다. 상대방 잔이 비면 채워주고 두 손으로 잔을 받는 예의가 있더군요. 박 부사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동님,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특별한 비결 같은 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만든 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한시도 잊지 않죠. 선원들, 군인들, 그들의 가족들. 그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봤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바다를 사랑하는 동료로서요. 어쩌면 우리는 적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제에서의 셋째 날 아침, 저는 불쾌한 소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연락이 온 거였죠. 헌팅턴 중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시차를 고려하면 워싱턴은 오후였겠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실사 기간을 단축하고 빨리 돌아오라는 명령이었어요. 원래 2주일 예정이었던 일정을 일주일로 줄이라는 거였죠.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헌팅턴 중장은 짧게 대답했어요. 의회에서 움직임이 있다고요. 바이 아메리카 강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면서 해외 조선소 검토가 길어지면 정치적으로 복잡해진다고 했죠. 제동님이 한국에서 시간을 끌면 마치 우리가 미국 조선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전화로 상관과 다툴 수는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미국 유력 언론에 기사가 났더군요.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비밀 협력을 검토 중이며 이것이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익명의 고위 관계자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죠. 미국의 군사 기밀이 동맹국을 통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담겨 있었어요. 뻔했습니다. 모건 최고 경영자의 로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사라 첸 대령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도 같은 기사를 봤더군요. 사라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늘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참모였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와 논리로 판단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동님, 본국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임무는 객관적 평가예요.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온 건 미국 해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게 군대의 기본이죠. 하지만 동시에 군인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상관에게 아첨하거나 정치적 편의를 위해 거짓 보고를 하는 건 군인의 도리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김서연 전무가 특별한 브리핑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대형 스크린에 군함 사진들이 떠 있었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건조한 해군 함정들의 목록이었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율곡이 2함, 강습 상륙함 독도함과 마라도함,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까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함정들이었습니다. 김 전무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의 건조 기간은 약 4년이었습니다. 미국은 같은 급 함정에 7년에서 8년이 걸리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한 척 만드는데 우리보다 거의 2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비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서 동급 함정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품질은 더 좋게요. 저는 자료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톰 앤더슨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완전히 뒤처졌다고요. 저는 그를 제지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밤에 호텔로 돌아오니 캐서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뉴스를 봤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은 옳은 일을 할 사람이라고요. 30년을 함께한 아내는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봤어요. 옳은 일이 뭘까요?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밖으로 거제 조선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밤중에도 조선소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실사 나흘째, 저는 아직도 충격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보고 배웠지만 동시에 미국 조선업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런데 그날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정표에는 해군 함정 건조구역 방문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의 후속함이 건조 중이라고 들었죠. 조선소 보안구역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경비가 삼엄했고 모든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휴대폰은 반납해야 했죠. 우리는 특별허가를 받고 도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함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 위용은 이미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에 결코 뒤지지 않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나 보이는 함정이었죠. 박 부사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함정은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했어요.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통합전력 시스템을 적용했다면서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통합전력 시스템이라고요. 그건 미국이 주말트급에 적용했다가 숱한 문제를 겪은 바로 그 기술이었거든요. 김서연 전무가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실패 사례를 철저히 분석했다고 했어요. 주말트급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연구하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개발했다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그들은 배움의 기회로 삼은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레일건과 고출력 레이저 무기 탑재를 연구하고 있다고요. 골든 플릿에 들어갈 그 무기들 말입니다. 미국이 아직 구상 단계에 있는 걸 한국은 이미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톰 앤더슨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죠. 함정 내부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전투정보실, 기관실, 함교까지. 모든 것이 최신 기술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자동화 수준이었습니다. 승조원 수가 미국 함정보다 훨씬 적은데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미 해군 입장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도크를 나오면서 저는 박 부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느냐고요. 박 부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있다고요.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라면서요. 휴전선 너머에 적이 있고 바다 건너에도 위협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우리를 움직인다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언제부터 그 절박함을 잃어버린 걸까요? 세계 최강이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노력을 게을리한 건 아닐까요?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해변을 걸었습니다. 거제도의 밤바다는 고요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죠.
저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 바다가 태평양으로 이어지고 그 끝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군인으로서 제 의무를 다하겠다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윤하은 씨가 다가왔습니다. 제동님,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보이시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요. 한국이 미국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겸손과 절박함, 그리고 장인 정신을요. 윤하은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딸 에밀리를 닮아서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죠. 한국에서의 5째 날, 저는 최악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확인하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국 의회에서 바이 아메리카 강화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는 기사였죠. 법안의 핵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되어야 하며 해외 조선소와의 협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거였어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모건 최고 경영자의 지역구 출신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정치와 자본이 손을 잡고 진실을 가리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아무리 제가 진실을 보고해도 이미 판이 짜여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헌팅턴 중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콜린스 소장의 해외 출장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미국 조선업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증명될 것이라고 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가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제가 미국 편을 들 거라고 확신하고 저를 실사단장으로 보낸 거였죠. 사라 첸 대령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도 뉴스를 봤더군요. 사라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제동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본국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뭘 보든 상관없이 말이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들러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톰 앤더슨도 의기소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엔지니어답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에서 본 것들에 감탄하고 이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꿈꾸던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본국의 뉴스를 보고 나서 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제동님,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의 물음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일정은 잠수함 건조시설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보면서도 마음은 워싱턴에 가 있었죠. 과연 내가 돌아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텐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바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위스키를 몇 잔 비우는데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준혁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박 부사장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잔에 술을 따랐어요. 한참을 침묵 속에서 마시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동님, 미국 뉴스 봤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박 부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요.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가 되기까지 수많은 좌절이 있었다면서요. 70년대에는 일본한테 무시당했고 90년대에는 중국의 추격에 시달렸죠. 외환위기 때는 조선소가 문을 닫을 뻔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부사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배에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 책임감이 우리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제동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미국 해군을 위해 옳은 일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저는 박 부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서 저를 걱정해주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적어도 한 번은 싸워봐야죠. 박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미소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정에 없던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정민호 반장이 자기 작업팀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박 부사장도 허락했죠.
새벽 5시, 저는 정 반장을 따라 조선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조선소는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작업장에 들어서니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이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정 반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4시에 출근해요. 여름에는 낮에 너무 더워서 새벽에 작업량을 늘리거든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정 반장이 자기 팀원들을 소개해줬습니다. 모두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들이었어요.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용접공이었습니다. 정 반장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따라 조선소에 들어왔다면서요. 3대째 조선업에 종사하는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왜 이 일을 선택했느냐고요. 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배가 바다를 건너는 걸 보면서 자랐다고요. 자기도 그런 배를 만들고 싶었다면서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배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는 것. 그게 자기 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조선소에 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급여도 낮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선소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었죠. 그 차이가 결국 두 나라 조선업의 운명을 갈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반장이 작업 현장을 보여줬어요. 거대한 블록들이 정밀하게 조립되고 있었죠. 각 블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되어 도크로 옮겨지는데 그 과정이 마치 레고 블록을 맞추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고도로 숙련된 기술이었죠. 점심시간에 저는 노동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김치가 나왔어요. 소박하지만 맛있었죠. 노동자들은 처음에 저를 어색해했지만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한국 배가 세계 최고라는 것, 자기들이 그 배를 만든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정 반장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나무로 만든 작은 배 모형이 들어있었어요. 정 반장이 직접 깎은 거라고 했죠. 별것 아니지만 기념으로 드린다면서요. 저는 그 조그만 배를 손에 쥐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정 반장이 말했습니다. 제동님, 저는 학교도 많이 못 나왔고 영어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좋은 배는 좋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요. 우리는 배 한 척 만들 때마다 그 배에 탈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에서 수십 년의 세월과 노력이 느껴졌죠.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구나.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이야기를 미국에 전하겠다고요. 한국 방문 일주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창수 전 해군 중장이 저를 찾아온 거였죠. 이 중장은 현재 방산협력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와는 오래전 인연이 있었습니다. 2005년 한미연합훈련 때 처음 만났거든요. 당시 저는 구축함 함장이었고 그는 한국해군 전대장이었죠. 이 중장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어요. 서로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얼굴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죠.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특별한 장소를 예약해뒀다고 했어요. 식당은 거제도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횟집이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창밖으로 저 멀리 조선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중장은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주를 마셔야 진짜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요. 저도 그의 권유에 따랐죠. 술잔이 오가면서 우리는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05년 그 훈련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함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갔던 기억들. 웃음꽃이 피었어요. 하지만 이 중장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가 본론을 꺼냈죠. 콜린스, 나는 미국 뉴스를 보고 있네.
자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중장이 계속 말했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네. 20년 전 한국 해군이 이지스함 도입을 결정했을 때 반대가 엄청났어. 그런 비싼 배를 왜 사느냐, 미국한테 의존하면 되지 않느냐. 온갖 비난을 받았지. 하지만 우리는 밀어붙였다네. 왜냐하면 그게 한국 해군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결정이 옳았어. 지금 한국 해군은 이지스함 3척을 보유한 세계 몇 안 되는 해군 중 하나야. 이 중장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콜린스, 동맹이란 뭘까? 서로 돕는 것 아닌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것. 미국은 세계 최고의 해군 기술을 가지고 있어. 설계 능력, 무기 체계, 작전 수행 능력. 하지만 배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 한국은 그 반대야. 배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미국만큼의 기술력은 아직 부족하고.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중장이 말했어요. 만약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어떨까? 미국의 기술과 한국의 건조 능력이 합쳐지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함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골든 플릿,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어.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중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경쟁자로만 봤습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협력이라는 제3의 길이 있었던 겁니다. 이 중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콜린스, 자네는 군인이야. 군인의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거지. 정치인들 눈치 보는 게 아니야. 자네가 미국 해군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말해. 그게 군인의 도리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은 보고서를요. 어떤 결과가 오든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는 모습이 보였죠. 거제도의 아침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이 지나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아침 식사 자리에 박준혁 부사장과 김서연 전무가 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죠. 분위기는 약간 어색했어요.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박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동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건넸죠. 김 전무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국 조선업 현황과 기술력을 정리한 자료라고 했어요. 제동님의 보고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으로 미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했죠. 경쟁이 아니라 파트너로서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윤하은 씨가 동행했습니다. 그녀는 2주일 동안 저의 모든 일정을 도와줬죠. 통역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도 설명해줬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차 안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동님, 처음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웃었죠. 그녀가 물었어요. 한국이 어떠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부끄러웠다고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더 대단하고요. 윤하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감사하다고 했죠.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데 정민호 반장이 뛰어왔습니다. 헐떡이면서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작은 상자였죠. 열어보니 조선소 노동자들이 함께 서명한 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성공을 빈다. 우리는 언제나 동맹이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십 개의 서명이 빼곡했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정 반장이 말했어요. 제동님, 우리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지만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했죠. 정 반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겠다고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거제도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보였어요. 마치 거인들이 저를 배웅하는 것 같았죠. 저는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고맙다고, 다시 오겠다고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 경력을 끝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옆자리에 살아챈 대령이 말했습니다. 제동님, 각오하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제동님, 혼자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게요.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펜타곤 대회의실에 섰습니다. 골든 플릿 프로젝트 실사 보고회였죠. 회의실에는 해군 수뇌부가 총출동해 있었어요. 헌팅턴 중장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그의 눈빛이 저를 향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최고라고 말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들려 있었어요. 정민호 반장이 준 나무배 모형도 주머니에 넣어왔죠. 용기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먼저 미국 조선소 현황을 보여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뉴포트 뉴스, 바스 아이언웍스. 각 조선소의 건조 역량, 인력 현황, 문제점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했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제가 보여주는 숫자들이 예상보다 심각했으니까요. 헌팅턴 중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조선소를 소개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이들의 건조 역량, 기술 수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비교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같은 이지스급 구축함 건조에 미국은 7년, 한국은 4년. 비용은 한국이 절반 수준.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헌팅턴 중장이 손을 들었어요. 콜린스 소장, 그 숫자가 정확한 건가? 한국 측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닌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했고 미 해군 정보부의 검증도 받았다고요. 제 옆에 앉은 사라 첸 대령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죠. 중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발표했어요. 한국 조선소의 강점만이 아니라 미국 조선소의 구조적 문제점도 짚었죠. 숙련공 부족, 투자 감소, 효율성 저하.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2년 반 건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제안이라고 적힌 제목이었어요. 저는 한미-조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건조 능력을 결합하면 골든 플릿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요. 트럼프급 전함의 핵심 설계는 미국이, 선체 건조는 한국이 담당하는 분업체계를 구상했죠. 이렇게 하면 건조 기간을 4년으로 단축하고 비용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정막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헌팅턴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가 저를 향해 다가왔죠. 콜린스, 자네 지금 뭘 하는 건가? 미국 해군을 팔아넘기려는 건가?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중장님. 저는 미국 해군을 살리려는 겁니다. 회의실이 소란해졌어요. 찬반 의견이 오갔죠.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으니까요. 결과는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보고회가 끝난 직후 헌팅턴 중장이 저를 독대하자고 했습니다. 그의 집무실로 들어가자 문이 쾅 닫혔어요. 중장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붉어져 있었죠. 그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콜린스, 자네 미쳤나? 35년 경력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려고 그러는 건가? 저는 침묵을 지켰어요. 헌팅턴 중장이 말을 이었죠. 아직 늦지 않았어. 보고서를 수정해. 한국 부분은 빼고 미국 조선소를 지원하면 충분하다는 결론으로 바꿔. 그러면 자네 경력은 보장해주지. 진급도 문제없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장님,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헌팅턴 중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콜린스, 자네 가족 생각은 안 하나? 캐서린, 에밀리. 자네가 불명예 전역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제 가족을 거론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 더 확신이 생겼죠. 제 가족은 저를 이해할 겁니다. 캐서린은 군의관 출신이에요. 진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에밀리는 저를 보며 자랐어요. 아버지가 정직한 군인이라는 걸 알고 있죠. 저는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중장님, 저는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미국 해군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압력 때문에 진실을 숨기는 건 군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헌팅턴 중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좋아, 콜린스. 자네 선택이야.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금 제 경력을 던져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어깨가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니 사라첸 대령과 톰 앤더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 걱정이 가득했죠. 사라가 물었습니다. 제동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캐서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보고회에서 있었던 일, 헌팅턴 중장과의 대화까지요. 캐서린은 묵묵히 들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가 제 손을 잡았죠. 제임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저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 가족은 함께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제 편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때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뉴스를 봤다면서요? 펜타곤에서 경론이 벌어졌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저도 아빠처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목이 메어서 대답하지 못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보고회 이후 며칠간 펜타곤은 술렁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렸어요. 미국 조선업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백악관에서 직접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대통령을 직접 만나다니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진실을 말하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 집무실에 섰습니다. 오벌 오피스는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봤지만 직접 들어서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헌팅턴 중장과 모건 최고 경영자도 자리에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는 거였어요.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소장, 자네 보고서를 읽었네. 재밌더군. 미국 조선소가 엉망이라는 얘기 아닌가?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대통령님, 엉망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과 인력 감소로 건조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동맹국과의 협력을 제안드린 거죠. 헌팅턴 중장이 끼어들었어요. 대통령님, 이건 미국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한국한테 배를 만들어달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약점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모건 최고 경영자도 맞장구 쳤죠.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입니다. 해외 조선소와 협력하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예요. 중산층 가정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반박했죠. 중장님,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는 건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지금 미국 해군은 정비 지연으로 작전 가능한 함정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세 배를 건조하는 데는 10년 가까이 걸리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다가는 정작 바다를 지킬 배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건 최고 경영자에게도 대답했어요. 일자리 문제는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협력이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워서 미국 조선업을 재건할 기회입니다. 단기적으로 협력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립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린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가? 저는 미리 준비한 제안을 설명했어요. 한미-조선 협력 체계를 만들자고요.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건조 능력을 결합하면 골든 플릿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급 전함의 핵심 설계와 무기 체계는 미국이 담당하고 선체 건조 일부는 한국이 맡는 분업 체계를 구상했죠. 저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조 기간을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 비용도 30% 이상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조선소도 참여시켜서 기술 이전을 받도록 하면 장기적으로 미국 자체 역량도 강화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대통령의 반응을 기다렸죠.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콜린스, 자네 배짱이 있군. 내 면전에서 이렇게 직언하는 장성은 처음이야. 보통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거든. 저는 긴장한 채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해보자고. 한국과 협력을 추진해. 나는 거래의 달인이야. 좋은 거래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다만 조건이 있어. 핵심 기술은 반드시 미국이 지키고 미국 조선소도 참여시켜. 둘 다 윈윈 할 수 있게 만들어. 알겠나? 헌팅턴 중장과 모건 최고 경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항의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죠. 결정은 내렸어. 더 이상 논쟁은 없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죠. 콜린스,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 협력 사령부를 만들어서 한국과 조율해. 책임도 크고 권한도 줄 거야. 잘할 수 있겠나? 저는 대통령의 손을 잡았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백악관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가슴은 뜨거웠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겁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미국 해군을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백악관 발표 직후 미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대통령이 한국과 조선 협력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케이블 뉴스에서는 연일 토론이 벌어졌어요.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지지하는 쪽은 현명하고 실용적인 결정이라고 했고, 반대하는 쪽은 미국의 자존심을 팔아넘겼다고 격렬하게 비난했죠. 저는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제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기자는 저를 용기 있는 애국자라고 했고, 어떤 기자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온갖 소문이 돌았죠. 제가 한국 정부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 한국계 미국인 아내가 있다는 헛소문까지. 완전히 허위였지만 한번 퍼진 거짓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어요. 펜타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장교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피했죠. 함께 식사하던 동기들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35년간 쌓아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쓰레기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버리고 간 거였죠. 캐서린은 말없이 그걸 치우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와 좌절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내가 옳은 일을 한 대가인가요? 캐서린이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제임스.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면 돼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역사가 증명할 거예요. 아내의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지도 나타났습니다. 젊은 해군 장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용기를 줬어요. 제동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었어요. 미국 조선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요. 정비를 맡기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품질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들의 말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퇴역 장성들 중에서도 지지 목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존경하던 한 원로 제독이 언론 인터뷰를 했죠. 콜린스 소장은 용기 있는 군인이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다. 대부분의 장교들은 진급을 위해 입을 다문다. 하지만 콜린스는 자기 경력을 걸고 진실을 말했다. 그게 진정한 애국이다.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여론의 바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그녀는 배 위에서 연락한 거였죠. 배경에 끝없는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빠, 여기 동료들이 아빠 이야기 많이 해요. 다들 존경한다고 해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장군은 드물다면서요. 어떤 선배는 아빠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해군이 이 지경이 안 됐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딸의 얼굴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에밀리가 덧붙였어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될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옳은 일을 하는 장교가 될 거예요. 아빠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에밀리. 넌 나보다 더 훌륭한 장교가 될 거야. 그날 저녁 캐서린이 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했죠. 겨울 저녁이라 공기가 차가웠지만 함께 걸으니 따뜻했습니다. 캐서린이 말했어요. 제임스, 당신 요즘 많이 지쳤어요. 표정에 다 나타나요.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힘들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요. 캐서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건 출산의 고통 같은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아이를 낳을 때도 그랬잖아요. 너무 아팠지만 에밀리를 보는 순간 다 잊었잖아요. 곧 좋은 일이 올 거예요. 저는 아내를 껴안았어요. 30년 넘게 곁에 있어준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며칠 후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서한이 왔어요. 협력 제안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화그룹 회장이 직접 워싱턴을 방문하겠다고 했죠. 또한 박준혁 부사장이 협력 실무단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강에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강물 위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골든 플릿, 황금함대. 그 꿈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여름, 저는 다시 거제도에 섰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미국과 한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함께했습니다. 한미-조선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경계심 가득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환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공항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죠. 제동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거제 조선소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분주했어요. 새로운 도크가 건설 중이었죠. 골든 플릿의 첫 번째 전함, 디파이언트함의 선체 일부를 건조하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과 미국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체결식은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조선소 대강당에 수백 명의 관계자들이 모였죠. 미국 측에서는 제가 대표로, 한국 측에서는 박준혁 부사장이 대표로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양국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분위기는 축제 같았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나누는데 박 부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동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죠. 우리는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말보다 강한 무언가가 그 악수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체결식이 끝나고 현장을 둘러보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정민호 반장이었죠. 그는 여전히 투박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기름때 묻은 손. 현장에서 막 일하다 온 게 분명했어요. 정 반장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제동님, 드디어 해내셨네요. 우리가 함께 배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반장님 덕분입니다. 그날 반장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반장님의 자부심, 노동자들의 열정, 그게 저를 움직인 겁니다. 정 반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닙니다. 제동님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그냥 매일 하던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동님이 저희를 믿어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점심을 함께 먹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저를 둘러싸고 환영했습니다. 제동님, 다시 오셨네요. 이번에는 오래 계세요. 한국 음식 많이 드세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자주 올 겁니다. 우리 배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올 거예요. 한 젊은 용접공이 수줍게 다가왔어요. 정 반장의 아들이었죠. 제동님, 저 기억하세요? 아버지 따라 조선소에 들어온 청년이요. 물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동님 덕분에 저희 일에 더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미국 해군을 위한 배를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어깨가 으쓱해지네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자네가 만든 배가 태평양을 누빌 거야.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아. 저녁에는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과 미국 음식이 함께 차려졌죠. 불고기와 스테이크, 김치와 샐러드가 나란히 놓였어요. 두 나라의 관계자들이 어울려 대화하고 웃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있었지만 통역을 통해, 그리고 몸짓과 표정으로 마음은 통했어요.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으니까요. 김서연 전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제동님,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표정이 많이 굳어 있으셨죠?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르세요. 저는 웃었죠. 그때는 제가 멍청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오만했죠. 김 전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동님이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는 없었을 거예요. 한국 조선업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한국이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겸손, 성실, 그리고 진정한 장인 정신을요. 밤이 깊어가자 저는 혼자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보름달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죠. 저 멀리 조선소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한밤중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였죠. 저는 주머니에서 정 반장이 처음 만났을 때 준 나무배 모형을 꺼냈어요. 작은 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배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바다를 향해 조용히 경례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황금함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 배를 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미국 내 분위기였어요. 처음에는 반대가 거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누그러졌죠. 한국 조선소의 효율성을 직접 보고 돌아온 미국 관계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의 증언이 여론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헌팅턴 중장은 조기 전역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 발표됐지만 사실상 밀려난 거였죠. 그가 한국 협력을 방해하려고 물밑에서 로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대통령은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헌팅턴 중장의 퇴장은 저에게도 씁쓸한 감정을 남겼어요. 한때는 존경했던 상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모건 최고 경영자도 곤경에 빠졌어요. 그의 로비 활동이 수사 대상에 올랐죠.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됐고 언론에서 연일 보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한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순식간에 추락하는 걸 보면서 저는 권력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더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미국 조선업계가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한국과의 협력을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젊은 경영진들이 중심이 됐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워서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조선소에 파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성실하고 꼼꼼했어요. 미국 노동자들은 그들에게서 많은 걸 배웠죠. 톰 앤더슨은 한국에서 연수 중이었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고 있었죠. 가끔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동님, 여기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미국에서 10년 걸릴 걸 여기서는 한 달 만에 배워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요. 저도 그 열정에 감염됐어요. 톰이 말했어요. 여기서 배운 걸 미국에 가져갈 겁니다. 미국 조선업을 바꾸고 싶어요. 제동님이 시작한 걸 저희 세대가 완성할 거예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변화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희망적이었죠. 제 개인적인 상황도 좋아졌어요. 펜타곤에서 저를 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콜린스, 자네가 옳았어. 우리가 좁게 봤던 거야. 미안하네.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죠. 어느 날 저녁 캐서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큰 꽃다발을 든 배달원이 서 있었어요. 카드를 확인하니 한국에서 온 거였죠. 보낸 사람은 정민호 반장이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동님, 늘 건강하세요. 제동님 덕분에 저희 일에 더 큰 의미가 생겼습니다. 먼 나라에서도 제동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거제 조선소 노동자 1동. 저는 그 카드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캐서린이 제 어깨를 감싸줬어요. 제임스, 당신이 한 일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 주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왔어요. 저희 중장 진급이 승인된 거였죠.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콜린스 소장은 진정한 용기를 보여줬다. 그의 헌신에 보답하는 의미로 중장 진급을 승인한다. 저는 겸허하게 그 소식을 받아들였어요. 진급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시작한 일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였죠. 진급 축하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캐서린, 에밀리, 동료들, 그리고 화상으로 참여한 한국 친구들까지. 박 부사장이 축하 인사를 보냈어요. 제동님, 아니 이제 중장님이시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좋은 일 많이 하시죠. 저는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중장 진급과 함께 저는 새로운 보직을 맡았습니다. 한미조선협력사령부 초대 사령관이었죠. 이건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두 나라의 조선협력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기쁘면서도 부담감을 느꼈어요. 사령부는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거제에 분소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양쪽을 오가며 일했죠. 한 달의 절반은 미국에서, 절반은 한국에서 보냈어요. 비행기 안이 제 두 번째 집이 된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디파이언트함의 선체 블록이 거제에서 건조되기 시작했죠. 한국 기술자들의 솜씨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정밀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고 공정은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미국 측 감독관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건 마법 같다고들 했죠. 미국 조선소들도 참여했습니다. 핵심 무기 체계와 전자장비는 미국에서 제작됐어요. 두 나라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였죠. 처음에는 조율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팀워크가 형성됐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했어요.
거제 조선소에 갈 때마다 정민호 반장을 찾았죠.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동님, 아니 중장님, 배가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의 말에 저는 안심이 됐어요. 정 반장이 있는 한 배는 제대로 만들어질 거였죠. 어느 날 정 반장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소 한쪽에 있는 작은 사당이었어요. 바다를 향해 세워진 소박한 건물이었죠. 정 반장이 설명했어요. 여기서 저희는 배를 건조하기 전에 안전을 기원합니다. 배에 탈 사람들, 그 가족들을 위해 빌어요.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에겐 중요한 의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게 좋은 배를 만드는 비결인 것 같아요. 정 반장이 웃었어요. 중장님은 이해해 주시네요. 고마워요.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디파이언트함에 탈 미국 해군 장병들을 위해, 이 배를 만드는 한국 노동자들을 위해, 그리고 두 나라의 우정을 위해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가족과 함께 거제를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캐서린과 에밀리가 한국에 온 거였죠. 에밀리는 해군 경력을 인정받아 대위로 진급해 있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민호 반장이 우리 가족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줬어요. 그의 집에서 열린 작은 모임이었죠. 정 반장의 아내가 손수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여러 반찬들. 캐서린과 에밀리는 한국 음식에 푹 빠졌어요. 식사 중에 정 반장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중장님 가족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열어보니 그가 직접 만든 배 모형이 3개 들어있었어요. 각각 다른 모양이었죠. 정 반장이 설명했어요. 큰 건 중장님 거예요. 중간 건 사모님 거고 작은 건 따님 거예요. 가족이 함께 바다를 항해하시라고요.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캐서린이 제 대신 감사 인사를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에밀리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아빠를 도와주셨군요.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아빠가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시는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캐서린이 말했어요. 제임스, 당신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보면 누구라도 변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그들이 저를 바꿔놓은 거예요. 에밀리가 덧붙였어요. 아빠, 저도 정 반장님 같은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 찾으면 돼. 그리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 거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디파이언트함 진수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거제 조선소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한국과 미국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수천 명의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잔잔했어요. 완벽한 날이었죠.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눈앞에 디파이언트함이 우뚝 서 있었어요. 길이 270m, 배수량 35,000톤의 거대한 전함.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꿈이 만나 탄생한 걸작이었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진수 축사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합니다. 디파이언트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이 배는 두 나라의 우정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한국의 장인 정신과 미국의 기술력이 만나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박준혁 부사장, 김서연 전무, 정민호 반장. 거제에서 만난 모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했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2년 전, 저는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오만했어요.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고 다른 나라에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일에 대한 자부심, 완벽을 향한 집념,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요.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정민호 반장을 바라봤어요.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배를 만든 건 저도 정치인들도 아닙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린 노동자들이 만들었어요.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용접공들, 수천 개의 부품을 정확하게 조립한 기술자들, 그들의 손끝에서 이 배가 태어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들입니다. 저는 정 반장을 연단으로 불렀어요. 그가 당황하며 올라왔죠.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이크를 건넸어요. 반장님, 한마디 해주세요. 정 반장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용접공입니다. 거창한 말은 못해요.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배에 혼을 담았습니다. 이 배에 탈 군인들,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부디 무사히 오래오래 바다를 누비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정 반장을 껴안았어요. 고맙습니다, 반장님.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진수 버튼이 눌렸습니다. 거대한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크에서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순간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보라가 치솟고 배가 물에 닿았어요. 디파이언트함이 처음으로 바다에 떴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2년간의 노력, 수많은 좌절과 극복,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에 결실을 맺은 거였죠. 캐서린과 에밀리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아빠,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이 배를 만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우리 모두가 만든 거야.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었어. 저녁에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자들이 어울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우리는 하나의 팀이었습니다. 파티 중에 박준혁 부사장이 다가왔어요. 중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디파이언트함은 첫 번째일 뿐이에요. 앞으로 20척을 더 만들어야죠. 저는 웃었습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증명했잖아요. 밤이 깊어가자 저는 혼자 부두로 나갔습니다. 디파이언트함이 달빛 아래 떠 있었어요. 은빛 물결 위에 우뚝 선 그 모습이 꿈만 같았죠. 저는 주머니에서 정 반장이 준 나무배 모형을 꺼냈어요. 처음 받았을 때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오만했던 군인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이 배가 바다를 누비는 한, 저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디파이언트함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골든 플릿, 황금함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배가 건조될 거였죠. 한국과 미국이 함께 바다를 향해 나아갈 겁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거구나. 진실을 말하고 옳은 일을 하는 용기. 그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저는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이 사람들에게서요. 달빛이 바다 위에 황금빛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골든 플릿의 미래처럼 빛나는 길이었죠. 저는 그 길을 따라 눈길을 보냈어요.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힘은 무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와요. 서로를 믿고 함께 손잡을 때 불가능도 가능해지는 거죠.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거제. 안녕히 한국. 다시 올게요. 반드시요.